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투자의 신, 워런 버핏 평전, 앤드루 킬 패트릭 지음, 안진환, 김기준 옮김, 윌북에서 펴낸 책입니다. 1장, 성공의 철학, 승리의 원칙. 버핏의 투자관 1, 절약의 원칙. 약 60년 전 버핏 투자조합의 설립 이래 워런 버핏은 어떻게 4만 배 이상 돈을 불릴 수 있었을까? 단 몇 개 사업 영역에만 투자하고 있는 버핏이 오늘날 어떻게 그와 같은 천문학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었을까? 어찌 보면 버핏의 투자 원칙은 단순하다. 밑빠진 독에는 절대 물 붓지 않기. 다시 말해 단단한 독 안에 물을 채우듯 안전하게 돈을 불릴 수 있는 투자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싸게 사서 팔지 않는다. 우리는 단순한 비즈니스를 선호한다. 라는 버핏의 말은 바로 투자와 관련된 버크셔의 핵심 철학이기도 하다. 여기서 단순한 비즈니스란 변화무쌍한 제품이 아닌 명백한 경쟁 우위를 지닌 간결한 사업을 뜻한다. 그래서 그토록 많은 수익을 창출해내면서도 버핏은 오늘날 많은 사업체가 사운을 걸고 투자하는 연구개발 R&D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편이다. 대신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 가장 단순하고 기본적인 것, 즉 먹고, 입고, 자는 것에 집중한다. 우리 기업은 음료 농축액과 시럽 및 완제품 음료들을 제조해서 병과 캔 제조업체들과 액체 저장 용기 도매업체들, 그리고 몇몇 액체 저장 용기 소매업체들에 판매한다. 이는 1999년 코카콜라의 연례 보고서에서 언급된 내용이다. 이처럼 버핏은 대규모 설비가 요구되거나 변화가 심한 기술 관련 사업체들을 멀리해왔다. 또한 높은 의료비, 대규모 퇴직연금 펀드, 그리고 지속적인 제품 변화가 필요한 사업체들도 피하고 있다. 구성원의 변화도 버핏이 싫어하는 것 중 하나다. 버크셔는 운영업체들의 관리자들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바꾸지 않는다. 사망하거나 은퇴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말이다. 그는 지금껏 버크셔에서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농담을 한 적이 있다. 50년 동안 버크셔를 운영해온 그 자신부터가 미국 주요 기업 중 최장수 CEO다. 마찬가지로 그의 개인적인 삶도 거의 변화가 없다. 동일한 도시와 동일한 집, 동일한 차, 동일한 음식, 동일한 친구들을 유지해 오고 있다. 일례로 오마하걸스의 자선 행사를 위해 1999년 자신의 지갑을 경매에 내놓기 전까지 그는 20년 동안 하나의 지갑만을 사용해왔다. 이에 대한 해명을 들어보자. 그 지갑은 전혀 특별한 게 없다. 물론 그것은 상당히 오래된 것이다. 하지만 내 옷과 지갑, 자동차 모두 낡은 것들이다. 나는 1958년부터 계속 같은 집에서 살고 있다. 나는 물건들을 쉽게 갈아치우는 편이 아니다. 버핏은 곤란을 겪고 있는 기업을 헐값에 사들여 오랫동안 보유한다. 훨씬 더 수익이 좋아질 날을 위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투자 주식의 대부분을 보유하는 것이다. 투자에 관한 한 버핏은 세계 금융 분야에서 좀 더 큰 파일을 확보하기 위해 계속 뛰고 있는 마라톤 투자다. 버핏이 선호하는 투자는 레이업 슛이다. 그는 확신이 드는 곳에 돈을 투자하고 계속 보유한다. 보유하는 기간은 영원이다. 현명한 투자자에서 벤저민 그레이엄은 장기 투자 기간을 25년으로 보았다. 버핏은 이 견해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 지금부터 수십 년 동안 유지될 수 있는 기업들을 매수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는 10년을 염두에 두고 진득하게 거래하는 투자자이지 정신없이 사고 파는 데이 트레이더가 아니다. 저가의 매수에서 매도하지 말라는 버핏과 버크셔의 원칙은
거래시장에서 발붙일 틈이 없어 보인다. 현상 유지조차 쉽지 않은 대다수 투자자는 이 원칙을 반신반의한다. 그래서 그들은 수백만 달러, 아니 수십억 달러로도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이지 못한다. 이 모든 상황은 유명 작가 마크 트웨인이 말한 격언과 다소 비슷하다. 소설은 현실보다 훨씬 더 극적이지 않다. 소설은 이치에 맞게 쓰이기 때문이다. 낭비 없이 투자한다. 버크셔의 사업체들과 주식, 채권, 현금 등 버핏이 축적한 그 엄청난 재산을 훌쩍 넘어서서 훨씬 더 큰 가치를 지니는 것이 있다. 그건 바로 버핏이 내놓는 의견이다. 분별 있고 단순하며 저렴하게 투자하는 방법에 관한 그의 언급은 그 무엇보다 가치 있다. 그 내용에 신뢰감을 더하는 것은 버핏의 행동이다. 그는 절대로 낭비하지 않는다. 그가 자신의 연봉으로 1,000만 달러를 책정했다고 해도 버크셔의 주주 중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버핏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10만 달러의 연봉을 유지했고 이 액수는 포천 선정 500대 그룹의 CEO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비용 대비 실적을 따져볼 때 지구상에서 최상의 자산운용가라 할 만하다. 뮤추얼 펀드의 평균 수수료가 약 1.4%인 반면 그의 봉급은 대략 0.01%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액수다. 버크셔의 A급 주주들을 위해 버핏은 주당 10센트 이하의 돈으로 일하고 있으며 B급 주주들을 위해서는 주당 1센트보다 적은 돈을 받고 있다. 어떠한 뮤추얼 펀드도 이 정도의 수수료로는 운영이 불가능하다. 버핏은 주식들의 파트너이고 그들을 위해 일하고 있다. 그는 주주들의 돈으로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지 않는다. 버핏 타워, 버핏 광장, 버핏 공항, 버핏 도로, 버핏 동물원 같은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버핏은 달콤한 말로 고객을 유인하는 법이 없다. 오히려 그 반대가 맞을 것이다. 버핏은 과거에 놀랄만한 수익률을 내세우지 않으며 다음 해의 수익이 지난해보다 나쁠 수도 있다고 주주들에게 솔직하게 말한다. 버핏의 스타일은 낮춰서 약속하고 높여서 돌려주는 것이다. 주식 액면 분할로 외관을 보기 좋게 꾸미려 드는 법도 없다. 버핏은 10달러짜리 지폐 한 장을 1달러짜리 지폐 10장으로 따져보는 행위에 전혀 의미를 두지 않으며 그러한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주주들을 원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버핏은 그간 주식의 액면 분할을 거부하고 유통 물량을 최소화했다.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꾼보다는 장기 투자가들이 선호하는 주식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1999년에 대형 A급 주식의 약 30분의 1 가격에 해당하는 아기 버크셔 주식 또는 B급 주식들의 탄생과 함께 DIY식 주식 분할이 발표되었다. 버크셔는 외형적인 목적을 위해 돈을 쓰지 않는다. 일례로 버크셔의 주주인 마이클 아셀의 설명에 따르면 정기 주주총회에서만 파는 모자와 티셔츠에 새겨진 달러를 한 움큼 쥐고 있는 주먹을 제외한다면 버크셔에는 회사 로고조차 없다. 또한 버크셔는 스스로를 홍보하려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는다. 버크셔의 걸출한 성공과 버핏의 명성에도 불구하고 월스트리트는 여전히 버크셔를 무시하고 있다. 버크셔의 성공을 분석하는 전문가도 거의 없으며 펀드 매니저들도 투자자들에게 버크셔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투자를 고려할 만한 대상으로 게시되는 일도 드물다. 주요 블루칩 기업 리스트에서도 버크셔는 언급조차 되지 않는다. 따라서 여러분은 버크셔를 스스로 찾아내야만 한다. 이러한 버크셔에는 평소 겸손과 절제, 수수함을 미덕으로 여기는 버핏의 삶이 녹아들어 있다. 버핏은 자신의 투자 원칙이 간결함, 장기 보유, 소수라고 누차 천명해왔다.
그는 일찍이 바닥에서 출발했지만 그간 쌓아온 일련의 자산들을 딛고 수면 위로 떠올랐다. 또한 이른 출발에도 불구하고 늦게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킬 계획이다. 여러분이 자신의 부를 늘리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염두에 둘 것이 하나 있다. 그건 바로 복리의 마력이다. 누군가 버핏이 지금껏 거둔 역사적인 수익률의 절반으로라도 계속해서 복리의 이득을 취한다면 머자나 전 세계의 가장 거대한 기업 수십 개를 인수할 수 있을 것이다. 짧은 머리의 청년이었던 시절, 버핏은 오마하에 있는 31,500달러짜리 집에 2층 침실과 베란다에서 투자 조합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58년에 네덜란드 이민자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3층짜리 집을 한 채 구입했고 단 한 번도 이사를 가지 않았다. 버핏은 항상 수입 이하의 생활을 해왔다. 그는 최저의 운영비와 수중에 많은 현금, 그리고 부채가 거의 또는 아예 없는 상태를 강조한다. 일례로 그가 투자조합을 위해 295만 달러짜리 IBM 타자기를 사들인 것은 백만장자의 자리에 안착한 이후인 20대 후반이었다. 30년간 IBM의 영업사원이었고 뮤추얼 오브 오마하의 부사장을 지닌 윌리엄 오코너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한다. 버핏은 늘 타자기가 전혀 필요 없다고 말하곤 했어요. 그 시절의 오코너는 버핏에게 끈질기게 매달린 끝에 겨우 구매를 성사시켰다. 그것은 IBM의 일반적인 모델인 전동 타자기였어요. 좀 더 비싼 업무용 모델도 있었지만 역시나 저렴한 일반 모델을 구입하더군요. 버핏은 투자 조합을 처음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된 지금도 늘 구두쇠를 자처하고 있다. 독자적 판단 아래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절대 비용을 들이지 않는다. 그의 집 차고와 현관 부근에는 평소 즐겨 마신다고 잘 알려진 체리 코크가 쌓여 있다. 그는 12개들이 50상자를 파격적인 할인가로 한 번에 사들인다. 그렇게 함으로써 가게에 들르는 횟수를 대폭 줄인다. 이러한 습관을 통해 그는 자신이 마시는 모든 콜라에 대해 0.1센트 정도씩 버크셔의 매출액에 기여하고 있다. 부채를 최소로 줄인다. 월스트리트에 광포한 사람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버핏은 약 30년 전 미국 최고의 갑부로 지명되었다. 1993년에 발행된 포브스 400호는 버핏이 83억 달러의 재산을 지닌 미국 최고의 갑부라고 했다. 1년 뒤인 1994년 포브스는 93억 5천 달러의 재산을 갖고 있는 빌 게이츠에 뒤이어 92억 달러의 재산을 지닌 버핏이 세계 2위 부자라고 발표했다. 2004년 포브스는 466억 달러를 지닌 게이츠가 여전히 세계 최고의 갑부이며 429억 달러의 버핏이 세계 2위라고 밝혔다. 2005년에도 세계 최고의 갑부는 재산 465억 달러의 게이츠이고 440억 달러의 버핏이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럼 여기서 버핏의 부채 내역이 어떤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자. 그에게는 부채가 없다. 수년 동안 그의 유일한 부채는 주택담보대출이었고 그것도 모두 상환한 상태다. 그는 캘리포니아주 라구나 비치에 위치한 태평양이 내려다 보이는 에메랄드 베이에 방 3개와 욕실 2개가 딸린 두 번째 집을 구입했는데 그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종종 이곳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그는 이 집을 주택의 공시지가가 18만 5천 달러였을 때 15만 달러에 구입했다. 버핏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그가 말하는 투자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안전마진에 완벽히 들어맞는다. 1991년 9월 13일 버핏은 증권사인 살로몬 브로더스의 고객들에게 부채에 대한 혐오감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은 라구나에 있는 두 번째 집 때문에
7만 달러의 담보대출을 받는 한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그 대출은 이자율이 낮아서 받았던 것이고 그것이 그간 살아오면서 내가 진 빚의 전부입니다. 버핏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가족을 위해 라구나에 있는 집 바로 뒤에 또 다른 집을 사들였다. 라구나 비치는 지중해성 기후와 예술적 분위기로 유명하다. 1999년 9월 29일 아이다호주 보이시 근교에 문을 연 가구업체 RC 윌리에서 버핏은 직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지금까지 집을 한 채도 팔아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41년 동안 같은 집에 살고 있고 그 외에도 4채의 집을 더 샀지만 지금까지 한 채도 팔지 않았습니다. 오마하와 라구나 비치에 있는 집 외에 버핏은 샌프란시스코에 2채의 집을 더 소유하고 있고 그 집들 역시 주택담보대출을 전혀 받지 않았다. 당신이 현명하다면 빚을 질 필요가 없을 것이다. 불행하게도 그 정도도 현명하지 못하다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버핏은 경고한다. 사실상 버핏의 빚에 대한 혐오감은 어떤 면에서 과장되어 있다. 그는 종종 버크셔를 통해 매우 낮은 이율이나 무이자로 돈을 빌린다. 사실상 버크셔의 보험업체는 보험증서 보유자들과 수많은 주식 투자자의 자금으로 수십억 달러의 돈을 빌리고 있는 셈이다. 버크셔의 진정한 사업 비법은 이자 대신 수익을 요구하는 전 세계 최고의 투자자들이 이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결코 집을 댈 리 없을 것으로 보이는 보험부동증권과 세금 유예는 버크셔의 수중에 어마어마한 무이자 대출을 안겨주고 있다. 대략적으로만 따져보더라도 무이자 레버리지에 마술이 없다면 버크셔의 수익은 24%가 아닌 약 15%에 불과할 것이다. 따라서 무이자 자본금을 안전하게 운용하는 한 버핏은 투자 수익에 있어 승수 효과를 누릴 수밖에 없다. 절대로 돈을 잃지 않는다. 영국의 시인 세뮤얼 버틀러는 모든 진보는 소득 이상의 삶을 살아가려는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본연의 욕구에 기초를 두고 있다. 라고 했다. 그러나 버핏은 이러한 버틀러의 법칙에서 예외다. 그는 인간의 과도한 욕심이 주식시장을 혼란에 빠뜨린다고 믿는다. 일례로 1980년대 말 세계투자은행 5위인 드렉셀 버넴 램버트가 시장에서 퇴출당한 사건을 꼽을 수 있다. 당시 저크본드의 황제로 불리던 마이클 밀케는 밀거래와 엄청난 부채, 협박, 사기 음모를 활용하다가 결국 저크본드 시장 자체를 붕괴시켜 금융시장의 대혼란을 초래했다. 오마하에 소재한 아프리카 퍼스널 캐피털 어소시에이츠의 회장이자 버핏의 친구인 마이클 야니는 그 시대를 월스트리트의 탐욕이 지성을 넘어선 시대라고 불렀다. 그러한 광란의 시대에 버핏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그는 월드북 백과사전, 시즈 캔디, 버펄로 뉴스 같은 개인 업체를 운영하는 중이었고 지금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코카콜라 주식을 매수하고 있었다. 버핏의 투자에 대한 개념은 매수 후 보유라기보다는 오히려 매수 후 끝까지 보유라 할 수 있다. 막대한 부를 논외로 하더라도 버핏은 미국 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투자 마인드와 강력한 목소리를 지니고 있다. 버핏이 가장 강조하는 투자의 법칙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법칙, 절대로 돈을 잃지 마라. 두 번째 법칙, 첫 번째 법칙을 절대로 잊지 마라. 버핏은 코미디언 잭 베니를 연상시키는 외모와 몸가짐으로 몸이 건조한 농담을 던지면서 사람들을 박장대소하게 만들기도 한다. 버핏은 술수와 음모가 난무하는 월스트리트에서 물리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독자적인 판단을 내리며 돈을 잃지 않기 위해 바쁘게 살고 있다. 그런 가운데 2006년 6월 그는 깜짝 놀랄 만한 결정을 발표했다. 자신의 전 재산 중 85%에 해당하는
370억 달러, 약 41조 원을 기부하기로 한 것이다. 자신의 사후의 금융 수익의 99%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혀놓은 터라 한 금융거인의 인생을 둘러싸고 멋진 대단원이 기대되는 상황이었다. 발표 후 얼마 되지 않아 5개 자선단체의 기부가 시작되었는데 그중 대부분은 빌 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을 상대로 이루어졌다. 인플레이션을 뛰어넘는다. 일찍이 버핏이 지닌 믿음은 가격과 가치가 다르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그는 가격은 당신이 지불하는 것이고 가치는 당신이 확보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현대적 투자 기법을 창시하고 가치 투자의 아버지라 불리는 벤저민 그레이엄이 버핏에게 이러한 개념을 가르쳤다. 그레이엄은 가격은 당신이 지불한 비용과 동일한 가치를 확보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라고 정의했으며 버핏은 이를 실천적으로 보여준다. 한편 버핏을 동경하는 조지 모건은 버핏과 나는 공통점이 없다 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다. 요기 베라는 언젠가 친구인 화이트 포드에게 자신이 가치 있는 집을 구입해 달라고 말했다. 포드는 자기도 그 집을 잘 알고 있는데 별로 가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대꾸했다. 그러자 요기는 하지만 내가 가격을 말하면 너도 그 집에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 거야 라고 대답했다. 달리 말하자면 버핏은 할인 가격으로 가치 있는 집을 구입하려고 모색하는 인물이다. 버핏과 거래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가 가격 문제에 관한 한 상당히 완고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버핏은 언쟁을 좋아하지 않는다. 기업을 인수하거나 매각할 때 그는 단 하나의 가격만 제시한 후에 그 이상의 협상이나 흥정은 하지 않는다. 버핏식 접근법에서 놓쳐선 안 될 부분이 또 있다. 대혼란과도 같은 인플레이션이 어떤 현상을 야기할 것인지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을 능가할 수 없는 투자는 무익하다. 구매할 때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실제 이익이다. 버핏은 이렇게 말한다. 만일 당신이 10개 햄버거를 사는 걸 보류하고 그 돈을 2년 동안 은행에 넣어둔다면 세금을 낸 후 2개의 햄버거를 살 수 있는 이자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좋아할 필요는 없다. 비록 받는 돈의 액수는 많아졌다 해도 이미 그 돈의 가치는 떨어져 2년 전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그 돈으로 당신은 더 부자가 된 것처럼 느끼겠지만 2년 전보다 더 풍요로운 식사를 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 햄버거 비유는 인플레이션이 야기하는 문제점을 쉽고도 명쾌하게 보여준다. 어떤 경제학 교과서나 경제학자의 장황한 설명보다 버핏이 말한 이 몇 줄의 비유가 인플레이션에 대해 더 집약적으로 설명해준다. 버핏은 인플레이션을 배제한 가치평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빠뜨린 것과 같다고 평했다. 복리의 마력을 잊지 않는다. 버핏이 이해하고 있는 또 다른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복리의 마력이다. 버핏은 복리에 대해 이렇게 생각한다. 10%의 이율로 45년 동안 $1,000를 투자하면 72,800달러가 된다. 이율이 20%라면 그 $1,000는 365만 7,262달러가 된다. 생각건대 이러한 차이는 호기심을 유발하며 나를 엄청나게 놀라게 한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도 언젠가 인간에게 알려진 가장 위대한 기적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복리다 라고 말한 바 있다. 버나드 바루크도 복리는 세계에서 8번째 가는 경이로움이다 라고 말했다. 당신이 주당 10달러에 100주를 발행함으로써 사업을 시작한다고 가정해보자. 그 사업체는 $1,000의 가치가 있다. 투자한 첫 해에 당신은 200달러의 수익을 얻고 그 수익은 당신 회사 지분의 20%와 동일하다. 당신은 수익을 회사에 다시 투입하여 이제 지분은 $1,200가 된다.
다음 해에 당신은 지분에 대한 추가적인 20%의 수익을 얻게 될 것이고 그 수익은 이제 240달러이다. 이는 당신의 전체 지분을 1,440달러로 증가시킨다. 이런 식으로 79년이 지나면 원래 투자 금액인 1,000달러는 18억 달러의 가치를 지니게 된다. 버핏은 1965년부터 자신이 보유한 지분에 대해 20%가 넘는 연평균 수익을 기록했다. 이것이 바로 버핏이 엄청난 실적을 확보할 수 있었던 방식이다. 벤저민 프랭클린도 언젠가 복리에 관해 언급한 적이 있다. 복리는 당신의 모든 광맥을 황금으로 변화시킬 한 개의 돌이다. 돈은 이익을 창출하는 특성이 있다. 돈이 돈을 낳고 그 돈이 또한 더 많은 돈을 산출한다. 이자율의 비밀을 이론적으로 연구한 책인 이자율의 역사를 쓴 시드니 호머도 복리에 대해 명쾌하게 언급했다. 단 8%의 이율로 투자된 1,000달러는 400년이 지나면 1,000조가 된다. 하지만 처음 100년이 가장 힘든 때다. 복리의 마력은 이와 같이 수많은 학자가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돈이 지닌 생리적 특성이다. 버핏은 이런 복리의 마력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임에 틀림없다. 거래 차익에 힘을 쏟는다. 버핏의 투자 행위에서 가장 이해되지 않는 부분 가운데 하나는 그가 차익 거래를 이용한다는 점이다. 위험 부담 없이 이익을 얻는다는 차익 거래는 상이한 시장에서 가격 차이를 통해 수익을 취하는 거래다. 이러한 차익 거래는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지만 오늘날에는 합병이나 기업 개편의 성과에 대한 주식 거래인들의 베팅에 주로 적용된다. 버핏의 경우는 어떤 거래가 발표된 이후에만 차익 거래에 돌입한다. 그는 소문이 아니라 정보에 기대어 움직인다. 그리고 발표된 사안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자금이 묶여있게 될 기간, 그 자금을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비용, 발표된 거래가 무산될 경우에 손실 가능성 등을 점검한다. 인수 발표 후 대상 업체의 주식 가격이 인수 가격 바로 아래까지 오게 되었을 때 버핏은 비로소 주식을 매입해 인수 가격에 다다를 때까지 주식을 보유한다. 이런 방식으로 주식을 거래해 버핏은 비교적 단기간에 만족스러운 수익을 얻는다. 1962년 버핏 투자조합은 차익 거래로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시장은 침체 상황이었지만 차익 거래에서 비롯된 수입으로 투자조합은 상당한 수익을 누리는 한 해를 보냈다. 당시 다우존스 지수는 7.6% 하락했던 반면 투자조합은 13.9% 상승이라는 놀라운 실적을 올렸다. 시장이 침체된 여러 해 동안 버핏은 성공적인 차익 거래로 경쟁력 있는 위치를 점할 수 있었다. 버핏이 했던 차익 거래의 신뢰를 하나 들어보자. 1982년 2월 13일 베이어크 시가회사는 법무부의 허가를 받아 담배 사업체를 아메리칸 메이즈 프로덕츠에 1,450만 달러, 즉 주당 약 7.87달러에 매각하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베이어크 시가회사는 또한 청산 계획을 발표하고 매각한 돈을 주주들에게 배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발표가 있은 직후 버핏은 57만 2,907달러를 들여 주당 5.44달러에 베이어크 시가회사의 주식 5.7%를 매입했다. 당시 많은 사람이 베이어크 시가회사의 청산 계획은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완료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럼에도 버핏은 투자했고 결과적으로 베이어크 시가회사의 차익 거래는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 만일 그 거래가 많은 사람이 예견한 것처럼 신속하게 완료되지 않았다면 버핏은 큰 손해를 보았을 것이다. 버핏은 차익 거래든 계약 체결이든 가치 투자든 브랜드 네임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일이든 돈을 버는 일이라면 여유 있는 태도를 보인다. 자산운용가인 조지 미카엘리스가 1971년 폐쇄형 펀드인
소스 캐피털에 합류하자 버핏과 먼거는 버크셔를 통해 폐쇄형 펀드 지분 20%를 매입했다. 버핏과 먼거의 영향을 많이 받은 미카엘리스는 포브스에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나 자신을 상당히 훌륭한 사업체에 대한 투자자로 생각하는 반면 벤저민 그레이엄은 사실상 값싼 자산을 사들이는 구매자였다. 그런 점에서 버핏은 이론가일 뿐인 벤저민 그레이엄에서 상당히 발전한 인물이다. 이에 관해 포브스는 이렇게 논평했다. 버핏과 미카엘리스 같은 사람들은 유형자산의 범위를 넘어 브랜드 네임이나 신문 혹은 방송국을 가치 있게 만드는 프랜차이즈 같은 무형자산을 중요시한다. 그러한 사업체들은 장부 가치에서 높은 수익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그러한 사업체들이 유형자산뿐 아니라 무형자산에서도 수익을 올리기 때문이다. 전체보다 일부를 매수한다. 결국 주식시장에서 버핏이 모색하는 것은 꾸준히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자산을 발견하는 것이다. 버핏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하는데 그건 회사 전체가 아니라 부분을 매입하기 때문이다. 회사 전체를 인수하려면 경영권에 따르는 프리미엄을 지불해야 한다. 왜냐하면 매물로 나온 회사를 모든 사람이 주시하는 가운데 공개적인 거래를 해야 하므로 대체로 최고 금액 입찰자에게 매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상황이 다르다. 누구든지 주식을 거의 아무런 경쟁 없이 조용하게 매입할 수 있다. 더 좋은 점은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 매입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버핏이 한번 휘둘러봐 신드롬이라고 지칭하는 것에 합리할 필요는 없다. 버핏에 따르면 당신은 배꼽이 5cm 지점으로 완벽한 투구가 날아오기를 기다릴 수가 있기 때문이다. 주식 투자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사업인데 그 이유는 계속 스윙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당신은 타석에 서 있고 투수는 당신에게 제너럴 모터스를 47달러에 던지고 US 스틸을 39달러에 던진다. 아무도 당신에게 스트라이크를 외치지 않는다. 기회를 잃은 것 빼고는 아무런 벌칙도 없다. 하루 종일 당신은 선호하는 투구를 기다려도 된다. 그런 다음 외야수가 잠든 사이를 이용해 공을 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식시장이 버핏에게 매력적인 이유이다. 이에 관해 버핏의 얘기를 좀 더 들어보자. 주식을 매입할 때면 나는 마치 어느 거리에 있는 한 가게를 인수하는 것처럼 회사 전체를 인수하는 관점에서 생각한다. 만일 그 가게를 인수하고자 한다면 나는 그 가게에 관한 모든 정보를 알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1966년 전반기에 나는 월트 디즈니에 관심이 있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월트 디즈니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 계속 주시했다. 주가는 특별히 저렴한 가격은 아니었지만 53달러였고 이를 기초로 회사 전체를 8천만 달러에 인수할 수 있었다. 백설공주와 스위스의 로빈슨 가족을 비롯해 많은 만화 영화는 상당한 가치가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디즈니랜드와 천재적인 월트 디즈니를 협력자로 얻게 되었다. 식견 있고 영향력 있는 친구들로 이루어진 버핏의 거대한 네트워크 역시 그 과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버핏은 독창적인 사색가이지만 ABC 방송의 회장을 역임한 토머스 머피와 텔레비전 방송국의 전망에 관해 논의하고 CBS 방송의 회장 로런스 티시와 주식 투자에 관해 수다를 떨며 화이트 마운틴의 CEO인 잭 번과 보험에 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무런 해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버핏의 친구들은 그의 투자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버핏의 투자관 2, 효율성의 원칙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